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드 에디터 내과 전문의 안지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건강과 의학의 혁신. 오늘 또 특별히 함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실 한국의 스티브 잡스신가요? 네. 외모로 봐서는 네. 저희가 최근에 이 비욘디 가운을 이렇게 맞췄는데 오늘 또 스티브 잡스시기 때문에 가운 입지 말고 네. 그 스티브 잡스의 모습 그대로 네, 제가 감사합니다.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모신 분은요. 구글 이노베이터 박정철 선생님이신데요. 이미 우리 유튜브 의학 채널 비욘디의 애청자라고 하면은 최근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 박정철 치주과 전공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이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구글 전문가로서 모셨습니다. 또 최근에 나오신 그 영상이 그 치아 무작정 뽑지 마세요. 실시간 접속사도 많았고 많은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대통령 선거 치렀던 날 또 연세 굿데이 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출연해 주셨고 오늘도 출연해 주셨죠? 네, 오늘 11시에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주 내용도 충실하고 유익한 내용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이 구글과 관련돼서 건강과 의학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그 비욘디의 성격이랑 좀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주제를 잡은 이유는요. 저희가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이 주제를 다뤘는데요. 다름 아니라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가 구글을 통해서 생방송되었던 구글 미트를 통해서 생중계된 이 구글의 더 체크업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 한국 대표로 유일하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구글이 이 헬스케어 관련돼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 이 헬스케어 관련된 미디어들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 비욘디 채널이 초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엠바고를 지켜달라는 이 시간까지만큼은 절대로 어디에 발설하지 말고 이 이후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채널들에게 알려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잘 시청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글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많이 활용하고는 있지만 정말 구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얘기를 해야지 구글이 왜 이런 방향으로 어떤 정신을 갖고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모실 그 박정철 원장님은 제가 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렵게 이제 연락이 닿았고요. 사실은 이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이제 치주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학생들 교육하고 또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교육하고 또 진료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 교수님이었지만 저는 이제 치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원장님을 당시 교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의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구글 관련된 교육도 많이 네네. 하시고 구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것을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개인 관리, 시간 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접했던 이제 그 박정철 단국대 교수님의 이제 예전의 모습은 이러했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도 인정하는 이노베이터 또는 에듀케이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구글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도구들,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내지는 창의력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평가해서 구글 에듀케이터, 교육자의 레벨을 이제 선물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육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글 트레이너,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교실의 모습, 교육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평가해서 구글 이노베이터, 구글 교육 혁신가라고 하죠. 거기까지 네. 이제 레벨로 구성이 돼 있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에듀케이터, 트레이너, 그리고 이노베이터까지 올라감으로써 많은 선생님들과 또 특히 의대 교수님들에게 이런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3개의 단계를 다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노베이터는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10몇 분까지 늘어나셨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사실은 누구나 혁신을 다 하고 계시고, 교육 현장에서 다들 최첨단의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저 이제 이름으로 이제 호칭을 그렇게 받았던 거였고, 또 재밌게 그런 호칭을 자꾸 듣다 보니까 네. 그 호칭에 맞게 또 된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점점 더 자꾸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좀 나누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소정의 교육기관을 거치고 또 시험도 보고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 가서 저는 특히 이제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그 구글 회사에 가가지고 2박 3일 정도 교육을 또 직접 받고, 또 그 과정을 끝냄으로써 이노베이터 증을 마지막에 이제 받게 됐었죠. 아, 미국이 아니라 스웨덴에 가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네. 본사에서 진행할 때는 또 북미권, 그다음에 유럽에서 할 때는 유럽권, 그다음에 아시아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첫 방에 낙방을 했었고요. 아, 두 번째 이제 재시도를 해가지고 유럽 쪽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유럽으로 갔다 네. 왔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이쪽에 목표가 있다고 하면 또 과정에 응시하고 시험을 볼 수 있고 이런 거네요? 네네, 또? 맞습니다. 뭐 꼭 교육자라고 제한을 안 두고 있고요. 구글에서는 교육, 누구 내지는 교육에 관여하고 있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저도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신입 교원들,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워크숍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일도 받아보고 하면서, 아, 이제 교수님이 이제 구글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알게 됐고, 또 검색하다 보니까 이쪽에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네네.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아, 네네. 구글이 교육용으로 만든 플랫폼이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되게 멋있지만 사실은 아주 그냥 빈 깡통이고요. 네. 그 빈 깡통에 구글의 도구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지메일, 뭐 저희들 다들 잘 알고 있는 도구인데, 요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구글 클래스룸에 녹아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도입했을 때 너무 알려져 있는 게 한국어로 없어가지고 정말 흔히 말하는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웠고,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요거를 좀 책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된 책을 거의 한 대여섯 권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을 좀 알렸던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보다도 더 혁신적이고 뛰어나신 분들이 교실 현장에서 지금도 아주 멋진 교육 혁신들을 만들고 계시죠. 네. 사실은 뭐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구글이 갖고 있는 되게 혁신적인 도구들을 한번 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썼던 책인데, 이게 2019년도에 과학창의재단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영어 일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비전들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꼭 구글의 도구뿐만 아니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그런 혁신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하면 좋을까 해서 이러한 책을 썼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많은 분들한테 좀 나누어 드리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혁신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수염을 들이신 건가요? 네. 수염은 사실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콧수염을 이제 기르시는 게 꿈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기르셨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저분하니까 깎으라고 하면 이제 깎으셨다가
또 기르셨다가 네. 또 이거를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자. 내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자 해서 사실은 대학 1학년 때부터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 1학년 신입생 때부터 수염을 기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별명이 산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산적 같은 놈이 있나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냥 수염 좀 자르기 귀찮은 부분도 좀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다들 많이들 안 기르시기 때문에 차별화도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 들었네요. 그냥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뭐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니냐, 아, 네네. 스티브 잡스 따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주 원조시네요. 네. 그 솔리드의 김조한 씨라고 수염 기르기 네네. 전부터 제가 사실은 길렀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턱수염은 제 겁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구글 관련해서 또 이제 의학 건강이랑 접목도 할 수 있고, 네네네. 또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학생들 수업 이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교육도 많이 하실 텐데, 네. 본격적으로 한번 구글에 대해서 한번 네. 자세하게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구글은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는 사실은 되게 친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밥도 좋아하지만 구글 좋아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예상 못했던. 그래서 사실은 되게 친숙한 도구인데 검색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검색 엔진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는 그 현재 도구의 모습보다 그 시작점을 되게 재미있게 그 책을 통해서 좀 배우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다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그 대학원생 2명, 레리 페이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레리 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책상에 걸터 있는 사람이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데 이 2명의 천재 대학원생 2명이서 이제 대학원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 뭔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지금 저 차고에서 시작이 된 게 지금 거의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한 검색 엔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두 창립자가 너무나 검소하고 네. 또 혁신적이고 또 재밌고 하다 보니까 되게 큰 행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인라인을 타고서는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다들 잘 아시는 그 슬리퍼 중에 고무로 되어 있는 구멍 뚫린 그 슬리퍼를 저건 제가 진료실에서 신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저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거를 신고 막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장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한 발상의 자유들 그리고 창의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좀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2명이 뛰어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뭐 미국 문화가 늘 그렇습니다만 왠지 좀 똑똑하고 훌륭하면은 뭐 유대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 이분들도 사실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뭔가 하브루타 교육 뭐 이런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2명이 스스로를 꼽는 이야기로 공통점은 우리가 이렇게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도전을 하는 데에는 유치원을 잘 다녀서 그렇다 뭐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유치원 방식 중에 몬테소리 선생님이 만드신 그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을 정해주지 않고 오늘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오늘 뭐가 궁금하니? 오는 길에 뭐 개구리를 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그럼 오늘 개구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 위주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교과 과정을 그날그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교육이 바로 몬테소리 교육인데 이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뭐 학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좋은 유치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창의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혁신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꿨는데 12살의 그 흔히 말하는 사춘기 시기에 테슬라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가의 삶에 대해서 알고 이 사람이 막 교류도 만들고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거의 모든 기술들은 사실은 테슬라의 노트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직도 테슬라의 노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는데 의외로 이 사람의 삶의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쓸쓸하게 뉴욕에 있는 한 호텔방에서 빚쟁이와 그리고 거지로 쓸쓸하게 죽었다라는 전기를 보고 울면서 충격을 받아서 울면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아무리 천재고 혁신적일지라도 결국은 잘 살고 그 영향력을 전파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테슬라처럼 빚쟁이랑 거지로 죽지는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좋은 대학에 갔는데 마침 정말 똑똑한 친구 한 명을 만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웹을 한번 딱 다운받아가지고 내 손안에 좀 두면은 어떨까.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글의 홈페이지에 그 검색 엔진인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탄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글 초기에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이름의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페이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레리 페이지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의 성인 페이지도 살짝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낸 아이디어 이런 이야기로 페이지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98년도에 구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편집장님 혹시 98년도 검색 엔진 당시에 세계 최고 어떤 검색 엔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98년도. 글쎄요. 그게 검색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후 뭐 이런 데서 또 검색한 것도 맞습니다. 네. 하고. 알타비스타. 맞습니다. 뭐, 예, MSN, 뭐 야후. 근데 사실은 그때는 야후가 최고였었는데 야후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지금의 국내 검색 엔진이랑 몹시 비슷했습니다. 네, 검색창 맞아요. 조그맣고요. 나머지는 막 다 광고와 블로그들, 기사와 네. 이게 지금 클릭을 해서 봤는데 진짜 기사인지 광고인지 네. 다 읽고 보면 이거 광고였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죠. 지금 한국에 있는 검색 엔진들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레리 페이지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서 검색한 게 1순위로 올라오는가 봤더니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이 홈페이지에 그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고 카운트를 해서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페이지라고 올리고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비욘디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누가 검색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개인 홈페이지에 비욘디라고 100번 썼으면은 제게 상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키워드만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정말 광고성 블로그들이 자꾸 이제 위에 올라간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안 되겠다. 이 검색 엔진의 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만든 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논문에 직접 나와 있던 그 그림을 따온 건데요. 많은 사이트들이 서로의 사이트를 링크, 하이퍼 링크를 갖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비욘디에 관련해서 검색을 했을 때 비욘디에 관련된 가장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비욘디 사이트로 링크가 많이 되겠죠. 네. 그 the after the rain.kr 결국은 링크가 많이 가고 있는 곳이 제일 좋은 사이트다. 얘를 1위로 올려주자. 지금 보시면 A, B, C, D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많은 사이트들이 B 사이트를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장 많은 정보, 좋은 정보가 B 사이트에 있다는 거죠. 걔를 위로 올려주는 것. 요게 바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키워드가 아닌 링크를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를 다 다운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PC가 당시에 중고 PC를 잔뜩 사가지고 정말로 모든 홈페이지를 다운받기 시작했던 그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곳곳에 거대한 서버들로 지금 많은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있고 그게 검색이 되기 시작을 했죠. 어쨌건 문샷 띵킹이라고 하는 달을 향해서 쏠 정도로 소름 돋는 거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검색 엔진의 최고 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약 한 25년 정도가 흘렀고 전 세계 제1위의 검색 엔진은 결국 90%가 넘는 빈도로 압도적으로 구글 검색 엔진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면 다운받았던 그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그런 지금도 웹 로봇이 계속 돌면서 검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운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생성되는 사이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로봇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뭐 홈페이지까지도 다 이렇게 다 추적하면서. 그렇죠. 검색 엔진 90%가 이렇게
구글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서의 검색은 구글이 끝장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제 뭐 할까 보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책입니다. 책은 생각해 보시면은 막 넘겨야 되고 네. 아 이건 내가 이 문장을 어디서 봤더라 그럼 이제 막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좀 검색이 돼보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구글이 한 건데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에는 구글이 가장 갖고 있었던 독특한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미션은 뭐 회사를 잘 키워가지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 뭐 이런 미션을 가질 수 있는데 구글의 미션은 좀 독특하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겠다는 게 구글의 미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기업들이랑은 좀 다르게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미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미션을 통해서 이제 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미시간 대학에 있는 대학 도서관 책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바꿔서 검색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년 정도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 미시간 스캔을 대학 책 다, 예. 그거를 스캔을 이렇게 한 장 해야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슉슉슉 불면은 책이 넘어가고요. 네. 그거를 바로바로 사진을 찍고 그거를 펴서 텍스트를 읽는 그러한 기계를 사용을 했더니 미시간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0년 걸릴 시간을 6년 만에 모두 검색을 했고요. 자동 스캔하는 기계네요. 맞습니다. 저게. 예. 그리고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는 건 알아서 저렇게 펴주면서 네.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인식해가지고 텍스트로 추출까지 해주니까 그 책에 있는 문장 중에서 beyond를 검색하면 그 책이 탁 뜨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약 1억 4천만 권 정도의 책을 목표로 스캔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4천만 권이 넘게 스캔이 끝나서 구글 서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1억 권 정도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5년, 6년 정도면은 스캔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책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나오겠지만 또 다행히 요즘은 전자책이 나오다 보니까 네. 굳이 스캔을 안 해도 되는 책들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구글이 아마도 다 스캔을 하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검색 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트렌드에 되게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거 가끔씩 돌려보면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미국 지역에서 풋볼과 사커 요 두 가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두 개의 검색 빈도수가 좀 독특한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매년 반복적으로 9월 달마다 이 풋볼이 피크를 치는데 그 이유는 매년 9월쯤부터 미국의 미식축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풋볼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피크를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커라고 하는 건 이제 발로 차는 축구인데 미국에서는 역시 인기가 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4년 주기입니다. 그렇죠. 월드컵 주기 같은데. 맞습니다. 네. 월드컵이 있을 때 미국인들이 축구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마 또 다인종 국가니까 거기 뭐 멕시코라든지 그렇죠. 한국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검색 빈도를 보다 보면 이런 통찰이 생기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한 손에 놓고 보니까 되게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구글 직원이 하나 보다 보니까 사장님, 대표님, 왜 그래? 요 지역에 갑자기 콧물, 기침, 열과 관련된 검색이 확 떴는데요. 그런데 며칠 있다 갑자기 이 지역에 독감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사람들이 독감이 와서 증상이 시작되면 먼저 병원에 가기보다 검색을 해서 치료법을 찾는구나. 그 피크가 치는 걸 보면 독감이 오는 거를 미리 알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이거를 네이처지에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글에서 만든 구글 플루 트렌드라고 하는 도구인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열과 기침과 감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잘 관찰하다가 특정 지역에서 그 피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에
경계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WHO보다 더 민감한 그러한 모니터링 도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아쉽게도 2009년도에 발표했고 2012년도쯤에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해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만 어쨌건 전 세계인들의 그 관심 키워드를 보면서 상당히 재밌는 통찰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 엔진, 홈페이지, 책, 구글 트렌드, 이제는 구글이 뭐 해볼까 하다가 지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지도는 이미 전 세계에 있는 98%의 지표면을 다 스캔을 해가지고 서버상에다 올려놨습니다. 2%는 뭐예요, 그러면? 2%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굳이 거기까지는 스캔을 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진행은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스캔을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바닷속까지 스캔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만 바다 해수면 아래쪽의 세상까지도 지금 스캔을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로 막 뭔가 하고는 싶은데 정말 뭐 해볼까 되게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러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구글 맵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를 검색을 해서 스캔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더 스캔할 게 없나? 해가지고 보니까 우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안 되시고요. 데스크탑 버전에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 맵스를 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줌 아웃을 하시면 지도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지도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다가 네모 모양의 지도가 아니라 동그란 지구본 형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 돌려볼 수가 있는데 요 왼쪽 아래, 요 왼쪽에, 요쪽 아래 보시면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숨어있는 기능이 나오는데 지구뿐만이 아니라 달, 토성, 화성, 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까지 다 3차원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저기서 줌인해가지고 보시면은 달에 저렇게 많은 크레이터들이 있고 그 크레이터들마다 이름이 다 있고 사실은 지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인데 구글 맵스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달나라에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더라도 구글 맵스만 있으면은 네. 지구에 찾아오실 수 있는 네, 도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구글 맵스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이러한 도구를 만들고 이 도구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사고가 점점 커지고 이 태양계급의 사고를 좀 할 수 있는데 뭐 국내에 있는 도구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줌 아웃을 해보면은 뭐 전 세계까지도 아니고 이 중국, 일본도 지도 서비스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물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부분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도구에 의해서 저희들의 사고도 사실은 많이 제한이 되는데 이 도구를 좀 큰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저희도 좀 많이 써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그 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원래 구글은 다 보여줬는데 맞습니다. 또 국내에서 그거 못하겠다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구글 지도의 기능들을 100% 못 쓰는 나라가 한 나라 내지는 두 나라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기능이 막혀 있는 게 국내이고요.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막혀 있다고요? 네, 북한에서도 내비게이션이 되는데 남한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을 좀 키워주는 부분, 그 다음에 군사적인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곧 풀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조만간 저희들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좋은 도구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표면까지 다 스캔을 하고 우주도 스캔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돌리고 분석하는 데에는 완전 도사가 된 거예요. 이제 한번 뭐 해볼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인간의 건강, 신체로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 쪽인데요. 이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모기업 아래 여러 가지 자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릴리라고 하는 자기업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건강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너무 멋있게 해요. 이제 우리가 지구도 매핑을 다 했고 이제는 사람의 건강 차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릴리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베이스라인입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건강에 관련된 영양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뭐 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뭐 국민건강영양평가조사 이런 거에 가가지고 연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시는데 이게 단면적인 부분들의 데이터지 한 사람의 건강을 추적한 데이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구글이 베이스라인, 뭐 출발점 내지는 처음 시작점이라는 과제를 시작을 했는데 10,000명의 사람을 자발적으로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시계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얼마를 걷는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를 다 데이터를 모으고요. 1년에 한 번 스탠포드와 듀크 의과대학에 모아서 피검사, 눈검사, 초음파 검사 모든 데이터를 해서 그거를 매년 누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추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언제 체중이 늘고 언제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약을 먹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저희가 쭉 볼 수 있게 됐고 이 데이터를 실제 미국의 메디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이랑 매칭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의 치료 내역이라든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언제 사망했는지 그런 것까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를 쭉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미국 보건성 NIH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구글도 참여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100만 명의 유전 데이터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인간에게 질병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글한테 그 데이터를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NIH 주도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ll of Us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구글의 회사 중에 구글 X라고 해서 구글의 비밀 회사인데 정말로 무시무시한 꿈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수장 이름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스트로텔러라고 해서 아스트로가 이제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별을 읽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별자리를 읽어주고 우리가 우주로 나가야 된다라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서 이름도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베릴리라고 하는 그 자회사 여기에도 치프 메디컬 오피서라고 해서 의학 담당 최고 경영자가 계신데 그분의 이름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시카 메가세요. 아, 메가. 메가 사이즈가 메가. 그래서 기가나 뭐 테라였으면 더 큰 꿈을 꿀 뻔하셨지만 어쨌건 그래도 메가 사이즈급의 꿈을 꾸면서 이 구글과 함께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본명이에요? 메가가? 맞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크게 되라고 네, 메가라고 지어주셨다고 하네요. 농담이고요. 어쨌건 저는 이제 한 몇 년, 6년, 7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러한 구글의 발전사를 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저의 삶에 적용할까, 저의 교육에 적용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의학교육, 치의학교육 분야에서 한번 의학교육의 혁신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도 현재 자녀분들 내지는 뭐 손자, 손녀분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많은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의학 교육의 혁신들. 옛날처럼 계단식 강의실에서 이 강의하시는 교사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의해서 교육의 혁신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저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고 같이 확산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은 멀티터치가 되는 교실이에요. 보시면 교실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면서 레포트를 같이 쓰고 같이 문제를 푼다면은 옛날이면은 이제 종이를 같이 나눴을 텐데 이제는 저 벽 뒤에 서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스크린에다가 그리고 요 스크린을 보내면 받고 뭐 다시 전달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옛날 영화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네, 기억납니다. 그게 현실화가 이미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먼 미래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의학 분야의 혁신만큼이나 의학 교육의 혁신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실제 브레인은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이 분이신데 이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남기셨어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도 안전하게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도전하십시오. 저는 단순히 오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사실은 도구를 이용해서 삶을 혁신하는 그러한 회사의 CEO고 창립자지만 결국은 인류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미친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혁신가가 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누군가가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늘 똑같은 삶을 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되겠네요. 네.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요. 3월 25일에 이 구글에서 더 체크업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전 세계 이 헬스케어 관련된 특히 미디어 관련된 그 팀을 초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비욘디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구글 미트 실시간 그 방송에 들어가서 참관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비욘디 저에게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만든 것이고요. 이 시간을 마련하면서 구글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연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최고의 구글 이노베이터 박정철 전 교수님, 현재 원장님을 모신 건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자세한 뒷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그 구글 헬스케어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10분 남짓 오히려 그거보다 짧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더 체커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구글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소개를 했는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발표자분이 이제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오프닝 멘트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드살보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CHO라고 이 건강보건 관련된 최고 책임자, 구글 내에서 최고 책임자가 될 텐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인상적인 게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이게 첫 글자 따서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세 가지 C로 시작되는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구글의 헬스의 노력은 이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첫 번째는 컨슈머, 그러니까 이 건강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고 또 저도 또 이것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또는 병원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의료진들, 케어기버라고 이제 또 C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 건강이라든지 보건 이런 관련된 일들은 꼭 병의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생활습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 이 커뮤니티 콘텍스트라고 해서 이 지역사회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구글 헬스케어를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구글에서 진료를 예약하는 방법, 우리가 병의원을 갈 때, 보건소를 갈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바로 가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할까? 그것에 관한 이제 서비스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좀 약간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벌써 이거 다 하고 있는 건데 그쵸. 뭐 앱도 있고 뭐 검색하면 워낙 잘 나오고 또 개별 홈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이버에서도 뭐 비슷한 맞습니다.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 대수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구글의 정신하고도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니까 충분히 미국에서도 우리 네이버에서라든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그런 앱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진료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이제 검색을 하면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구글에서 그런 서비스 만들 수 있을 텐데 네네. 예약 서비스라든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서비스들이 바로바로 검색이 돼서 나오도록 연계해주는. 그러니까 뭐 모 기업처럼 우리나라의 모 기업처럼 뭐 택시 사업도 뛰어들고 무슨 사업도 네네네. 뛰어들고 이렇게 네. 다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업들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좀 오히려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가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는 유튜브 내 이제 헬스 기능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도 사실은 그 구글 거잖아요. 그렇죠. 구글에서 네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예전에 원래 그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걸 인수를 해서 오히려 더 잘 발전을 시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헬스 기능 확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건강 정보를 찾다 보면 사실은 일부는 의학적인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럴 텐데 가짜 뉴스들이 네. 정말 많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끔 정말 근거 중심으로 잘 정리돼서 찾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일본, 인도에서 이 확장된 이 서비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6가지 메시지 중에 이 두 번째 메시지 때문에 엠바고를 걸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브라질, 일본, 인도 이런 데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함구해달라라고 한 게 네네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들 나라에서는 검색을 했을 때 이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요거는 좀 더 근거 있는 그런 사이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다. 그런 걸 잘 모아주겠다라는 건데요. 뭐 그런 면에서 이게 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유일하게 비욘디에만 연락한 게 사실은 대단한데요. 이제 비욘디가 네.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인정을 받으신 네. 겁니다. 네. 그럼 뭐 나름대로 네.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비욘디가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정맥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내과 의사고 지금 임상순환기 학회라고 해서 심장, 순환기 쪽 보는 선생님들의 그 단체, 그 학회의 총무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전부터 익숙한 내용이거든요. 뭐 구글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요즘에는 여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쉽게 그쵸. 혹시라도 맥박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불규칙한 거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혈압이나 자동혈당을 재는 것처럼 알 수 있는 이제 서비스들을 자꾸자꾸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진료실에 이제 그런 걸 갖고 와서 혹시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좀 봐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구글도 이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제 피핏 심방세동 탐지 기능을 하고 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거 차고 계신가요? 혹시 저런 거 네, 사용하시나요? 저는 구글이 아니라 이제 애플 워치를 차고 있었고요. 네. 그거에는 이제 저런 기능이 사실은 먼저 도입이 됐었고 네. 산소 포화도도 측정이 되거든요. 아, 그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셨대요. 이게 네. 호흡이 안 되니까 내 산소 포화도는 어떤지를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진짜 의료를 바꿀 수 있겠구나.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네.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산소 포화도를 집에서 측정한다는 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핏빛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국계 개발자가 만들어서 하셨던 그 기업을 구글이 인수를 했고 몇 년 전에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구글의 핏이라든지 구글 헬스가 이제 묶여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도구를 인수했기 때문에 저기에 얹히는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이제 열심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걸음마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네. 저 핏빛이 많은 역할들을 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그 부정맥,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정맥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의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산모 관리,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임신부 관리가 되겠는데요. 임신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신부들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산정 관리, 그리고 뭐 이렇게 임신 중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하는 태아 그렇죠. 네. 초음파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보급을 할까? 요즘엔 또 이 휴대용 초음파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급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이랑 연계해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임신부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또 신생아 사망률도 줄이고 또 모체 사망률도 줄이는 이런 쪽에 좀 인류에게 기여를 하겠다 이런 그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의료계에서 요즘에 아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병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합병증으로 이 망막이 망가지거든요. 이 눈의 뒤쪽에 있는 그 망막이 망가지면 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저 검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건강검진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안과에서 또 약을 넣고 눈동자를 키워서 산동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다 보면 그걸 또 해석하고 검사하는데 이제 많은 또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가 사진 찍고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눈에다 찍으면 그 사진만으로도 이 사람의 눈의 건강 상태, 특히 망막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카메라를 더 달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신기하게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찍는 그런 정도의 사진 용도가 아니라 건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하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정말 누구나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락하고 또 즐거움을 찾고 이런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을 확인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바로 그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스마트폰에 다 스피커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전화 통화를 또 하고 그럴 때 그 마이크도 달려 있고 스피커도 달려 있고 하는데 요 마이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심장 질환을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앞서 그 피핏은 맥박이 불규칙한 부정맥을 찾는 거라고 하면 요 마이크가 달려 있으니까 요거를 심장에다 잘 갖다 대면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 그 소리를 듣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의사들이 청진기로 잘 갖다 대야지 쿵떡쿵떡 뛰는 사이에 들리는 잡음, 슉슉슉 하는 이런 잡음이 들려서는 안 될 잡음이 들린다든지 또 이 잡음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뭐 진단도 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도 하는데 요 마이크 기능을 잘 활용하면 그 소리도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로 계속 모으다 보면 마치 청진기를 갖다 댄 것처럼 이게 대동막 판막 쪽의 문제인지 또는 승모 판막 쪽의 문제인지 좁아진 건지 아니면 피가 역류하는 건지도 그냥 요 마이크를 잘 갖다 댐으로써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예 저건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겠다라고 한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 보면 분명히 또 가능할 것 같거든요. 또 뭐 청진기라는 게 아주 뭐 복잡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마이크의 증폭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때 이렇게 크게 6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핵심 요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박정렬 선생님께서 구글 이노베이터로서 그 앞부분에 구글이 왜 이 단계까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완벽하게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그 6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더 구글이 발전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원래부터 검색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가기 시작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색 엔진을 검색하기도 전에 답을 찾아주는 걸 개발하는 게 레리 페이지의 궁극의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읽고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로 찾아서 답을 알려주는 걸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 필요한 거고, 그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들이 좀 많이 흩어지고 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기록하는 모든 일상들, 그리고 매일매일 측정하는 혈압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이나 이런 워치를 통해 가지고 측정하시는 뭐 만보계와 같은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 데이터들 한번 잘 모아 보시면은 되게 좋은 통찰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데이터가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지식이 되는데, 그 지식이 더 많은 빅데이터가 되면 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로 끝나겠지만 이게 정말 많이 모이게 되면 저희들한테 되게 지혜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욘디 채널에서 주어드린 많은 정보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잘 기록해 보시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또 박정철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치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실 텐데, 그때 중간중간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거나 또 건강 생활을 또 유지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이제 구글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에서 저희 비욘디를 통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